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그 남자는 분명하게 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어요. 다들 사실혼이 뭔지 아시죠?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게 지내는 사이 말이에요. 편의상 그 남자를 약혼자라고 칭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약혼자를 만난 건 제 나이 27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약혼자가 갓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였고요. 저는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인을 통해 안면을 터서 아는 사이로 그렇게만 지내다가 몇 번 따로 술자리를 갖게 되자 감정이 피어올라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성현아, 암만 생각해도 난 네가 좋다. 나한텐 너뿐이야. 너와 좋은 감정을 함께 키워나가고 싶어. 저 역시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사귀고 나서 꼴랑 나흘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옷가게로 누가 불쑥 찾아왔어요. 야, 네가 진혁이 오빠한테 꼬리친 년이야? 딱 봐도 친절하게 옷이나 사러 온 손님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진혁이는 약혼자의 이름이었어요.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 다짜고짜 반말을 찍찍 날리시면서 이게 무슨 무례이신죠? 하, 늙은 거 자랑하니 늑다리야? 내가 먼저 진혁이 오빠를 만나고 있었는데 너야말로 웬 무례세요. 남의 남자를 이렇게 막 뺏어가도 돼? 상도덕이 없어. 저기 진정하세요. 진혁이는 만나는 여자 전혀 없는데 갑자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 방해입니다. 남의 남자 꼬리쳐서 뺏어놓고 낯짝도 두껍네. 내가 그 낯짝 벗겨내줄게. 끼케야 대학 졸업반 정도로 보이던 그 여자는 판매를 위해 걸려있던 옷을 잡아 뜯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저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죠. 동네에서 마침 순찰을 하고 있던 경찰분들이 지나가다가 목격을 하시는 바람에 일단락 될 수는 있었습니다. 남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듣고 그분들이 무척 비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때 약혼자에게 당장 연락을 했어요. 나 일하는 가게로 웬 이상한 여자가 찾아왔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약간 싸 보이던데 네가 그런 여자를 어떻게 알아? 무슨 사이야? 누군지 알 것 같다. 성현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그런 피해가 갈 줄은 몰랐는데 이놈의 인기. 내 대학 간판이나 얼굴만 보고 자꾸 덤비는 여자애들이 있네. 아, 그랬구나. 그럼 내가 듣기로는 네가 그 여자랑 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것처럼 느껴졌던 건 다 내 착각이라는 거지? 내가 성현이 너를 두고 왜 양다리를 걸쳐? 너만한 여자가 또 어디 있다고. 약혼자의 그딴 허술한 대답만 듣고도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대학 간판이니 얼굴이니 그 시절 감성은 왜 그렇게 말도 나쁘끄럽고 민망하게 하도록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약혼자는 객관적으로 썩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대학 간판은 객관적으로 그럴싸했죠. 그래서 이것만은 제가 인정한다 싶은 마음도 있었네요. 약혼자가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스카이 딱 바로 그 아래 단계의 대학을 나왔어요. 졸업 성적도 꽤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니 본인이 어느 정도 자화자찬을 할 말은 했습니다. 옷가게를 다짜고짜 습격했던 그 여자는 교양과는 1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보이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약혼자와 따로 만나는 사이는 절대 아닐 것 같았어요. 어쨌거나 약혼자는 명문대 출신이었고 고지식한 이미지였으니까요. 제가 당시에 동경하던 요소를 갖추고 있는 남자가 바로 약혼자였습니다. 고학력자를 제가 원해 맞이 않게 되었던 배경을 설명하자면 저희 집안 이야기로 잠시 넘어가야 하는데요. 제가 고향이 서울이기는 하지만 꼴랑 4살 때 지방의 시골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쭉 살았답니다. 조부모님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호출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친할아버지의 건강이 무척 안 좋아져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친정 엄마께서는 졸지에 시골 생활을 하면서 졸지에 시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편찮으신 친할아버지께서는 별 말씀 없으셨는데 기운 넘치는 친할머니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자주 늘어놓으셨어요. 그건 바로 사람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옆 동네 보니까 어느 서울에 무슨 대학을 갔다고 현수막 걸려 있던데 대학을 가는 게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인가 보다. 저도 자연스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친할아버지나 친할머니는 물론이고 제 친정 부모님이나 다른 친척 어른들, 사촌 형제들을 뒤져봐도 당시에 대학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집안 특성상 대대로 장사가 체질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몰두하느라 상대적으로 대학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꼈던 거예요. 하지만 어른 입장에서는 그게 두고두고 한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친할머니께서는 대학을 가야 사회에서 대접받고 산다고 하시면서 특히 제 친오빠 앞에서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차마 눈치채지 못했던 사실이었는데 나중에 커서 냉정하게 살펴보니까 저희 집안 사람들은 물려받은 유전자 자체에 공부머리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두뇌도 유전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마당인데 공부가 잘 되겠나요? 친오빠는 집안 어른들의 기대를 배신하고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기 아는 형이 시작했다는 일에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전문대를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대체 무슨 일이라니. 아유, 전문대 내겠다는 등록금은 다 어디로 떼먹은 거야. 친정 엄마께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셨죠. 친오빠는 심지어 군대를 가기도 전에 짝을 만나서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남자 나이 22살에 혼전 임신도 아닌데 결혼을 하는 경우는 정말이지 드물지 않나요? 제 친오빠와 새언니가 특수한 경우였던 것 같네요. 참고로 새언니도 대학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었고요. 근데 집안에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좀 있어서 형편은 괜찮았습니다. 새언니 쪽에 나이가 딱히 많지도 않았거든요. 친오빠보다 꼴랑 2살 많았으니까요. 대학은커녕 결혼이나 해치워버린 친오빠의 작태에 친할아버지께서는 머리에 띠두르고 들어 누우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띠를 보면서 디자인이 예스럽고 예쁘다는 생각이나 하고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친구들이 무식하게 잠자리를 잡아서 날개를 못 쓰게 만들고 있을 때에도 저는 잠자리에 날개 같은 재질의 옷은 왜 시중에 안 나오는지 그런 걸 궁금해하던 아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똥강아지들, 너희들은 분명히 대학을 가겠지? 사람이 대학을 나와야 쓰는 법이야. 친할머니께서는 저와 사촌 언니를 앉혀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대충 몰래 코나 후비고 있었는데 옆에서 사촌 언니는 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놓고서 사촌 언니는 기껏 들어간 대학을 1년 만에 멋대로 때려치우고 창업의 길을 걸었어요. 그 바람에 고모랑 고모부가 개거품 물고 뒤집어지셨다고 들었었는데요. 놀라운 건 사촌 언니가 창업을 해서 안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제법 그럴싸한 업체로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성현아, 너도 이제 성인인데 번듯한 지갑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하나 사줄게. 정말? 언니 되게 멋지다. 그럼 지갑은 어디서 고르면 될까? 저기 보이는 액세서리 가게? 저기 가격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나 저기 들어가서 골라도 돼? 뭐? 너 장난해? 어디 가서 우리 집안 식구라고 하지 마. 그렇게 쥐똥만한 스케일로 노는 거 우리 집안 스타일 아니거든. 창피하게. 빨리 따라와. 백화점은 문 빨리 닫는단 말이야. 뭐라고? 아,
지갑을 백화점에 가서 사겠다고? 많이 비쌀 텐데. 언니가 벌써 그 나이에 그럴 능력이 있어? 남들이 공부할 때 우리는 돈을 벌써부터 버는 게 우리 집안 특징인데. 넌 왜 헛소리라고 그래? 빨리 고르기나 해. 돈 들어오게 빨간 지갑으로 골라. 그 당시에 사촌 언니가 백화점에서 사줬던 게 엄청 값이 나가는 명품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사촌 언니가 돈을 잘 버는 걸 실감했었네요. 저희 집안의 특징인 듯 싶었습니다. 신기하리만치 뭘 해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친할머니라든지 다른 나이 지긋하게 드신 집안의 어른들께서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셨죠. 대학을 안 나오면 남들이 놀 때 일을 해야 하고 폼나게 컴퓨터나 두드리면서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보셨습니다. 대학을 나온 것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바꿔가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셨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금전적인 어려움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었지만 가방끈이 짧아서 살면서 약간의 아쉬움은 느껴본 적이 몇 번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친오빠가 멀쩡히 대학을 나와서 취업문을 두드리기를 바랐는데 그게 어그러져서 안타깝다고 하셨죠. 그대로 장남이 제대로 대학 나와서 번듯하게 좀 살면 보기 좋았을 텐데. 일찍 결혼이나 해버리고 아는 형이 일인지 뭔지 계속하는 건 기웃거리고 고작 그런 거나 하면서 살고 엄만 진짜 네 오빠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해서 눈이 떠져. 친오빠의 기행이 친정 엄마께서는 상처로 남았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크기 전까지의 저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잘 해내고 있는데 어른들은 왜 이렇게 대학 타령만 해댈까 싶었어요. 하지만 자라고 나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대학을 나와서 사회적인 시선 앞에서도 어깨에 힘주고 사는 자식의 모습들을 다들 보고 싶으셨던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원하지도 않던 전문대를 간신히 나왔습니다. 냉정하게 나오나 마나 한 곳이었어요. 제 2년의 시간과 약간의 돈을 버렸다고만 생각이 들었죠. 좋은 대학을 나오기에는 애석하게도 제 공부 수준이 안 따라줬어요. 타고난 머리가 그런 것을 어쩌겠나요. 게다가 노력도 재능의 영역이더라고요. 전문대를 나와서 아르바이트나 하다가 옷가게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워낙 그쪽 방면에 관심이나 재능이 많았으니까요. 친할머니께서는 이제 저를 향해 가방끈 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한단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안 된다면 배우자라도 잘 만나면 될 일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저는 제가 집안 어른들의 대학 기대치를 못 채워드렸다는 것에 항상 죄송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반드시 고학력자만 만나겠다고 다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약혼자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고학력자인데다가 공부에 관심도 지대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아주 그럴싸한 대학 간파를 단 사람이잖아. 아이고, 잘했다. 우리 성현이 강아지가 아주 판단을 잘했어. 그래, 나이 먹고서 사내를 만날 때는 그렇게 구실을 제대로 하는 놈으로 만나야 하는 거다. 이 할미는 그 사람이 벌써 마음에 드는구나. 약혼자의 학력을 확신하신 친할머니께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반응도 비슷했고요. 간섭 안 할 테니까 어디 한번 잘 해보라고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약혼자는 제법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옷가게 직원이었으나 벌이는 제가 썩 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옷가게에서 횟수로 4년째 일을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관리를 제가 다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약혼자가 저에게 의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귄 지 반년이 넘어가던 때였는데 저한테 대뜸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성현아, 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 내가 이러려고 대학을 나왔나 싶고 요즘 매일매일 자괴감이 들어서 미칠 것 같아. 어?
갑자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 웬만한 대기업보다 복지가 좋아서 대기업 안 부럽다고 그랬잖아. 내,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던가? 아이, 난 그런 기억이 없어. 네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야. 엊그제 우리 만나서 같이 저녁 먹다가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 복지 얘기. 그래서 내가 똑똑하게 기억하는걸? 아, 맞다. 그래, 그랬던 것 같네. 성현이 넌 별걸 다 기억한다. 아무튼 그날은 내가 유독 기분이 좋았던 것뿐이고 원래는 평소에 기분이 매일 안 좋아. 왜? 직장 일 때문에? 일하는 게 많이 힘든 거야? 그럼 이직을 준비해보는 게 낫겠네. 일도 그렇고 자꾸 생각만 많아지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살다가 결국 뭘 이룰 수 있겠나 싶고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싶어져서 고민을 내가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난 이런 일반 직장 생활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그릇이 아닌 것 같아. 다른 재능을 펼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내고 있으니까 내가 자꾸만 불안하고 힘든가 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아,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말이 왜 그렇게 거창해? 아니, 그래서 결국 뭘 어쩌고 싶다는 거야. 그것만 정확하게 말을 해줘봐. 그래, 네 머리로 다 이해해달란 소리는 안 해. 그거는 내가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 내가 원하는 건 회계사가 되는 거야. 회계사? 그게 뭐더라?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직업이지? 약혼자는 어느 날 뜬금없이 회계사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장난을 하는 건 아니었고, 심지어 그 꿈을 갑자기 꾸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현실과 타협해서 우선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회계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커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성현아, 너 우리나라에서 사자 직업 일이 얼마나 대우받고 잘 먹히는지 알지? 이건 IQ 두 자리인 사람이라도 아는 사실이야. 사자 직업이 최고라는 거. 근데 회계사를 봐. 사자 직업이잖아. 게다가 전문직이고. 지적인 냄새가 솔솔 풍기는 다른 사자 직업들 안 부러워. 내가 회계사가 되잖아? 그러면 내 여자친구인 너도 덩달아 대박을 치는 거야. 인생 대박. 우와,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대박인 것 같다. 그럼 당장 회계사 해. 일반 직장 때려치워. 그거 매일매일 지옥 같다면서. 잘 됐네. 미련 없이 그만둘 수 있잖아. 지옥 같다는 소리까진 아니었고, 아무튼 나 직장 그만두고 회계사가 될 준비하는 거 성현이 너도 찬성이란 소리지? 고마워. 대박인 걸 굳이 내가 찬성 안 할 이유라도 있을까? 회계사 되는 거 너무 멋진 것 같아. 제가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쳐주자 약혼자의 표정이 오묘하게 변했었죠. 저는 그제서야 눈치를 챘던 겁니다. 왜 약혼자가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말이에요. 아, 회계사라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지? 맞아. 단단히 준비를 한 끝에 될 수 있는 게 회계사야. 아무나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설픈 자세는 안 되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도 그만둘 거고 다른 돈 버는 일도 못할 것 같아. 그저 회계사 되는 것에만 몰두를 하고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는 동안에 성현이 네가 나 좀 먹여 살려줄 수 있을까? 내가? 한마디로 그러면 회계사 될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는 거네. 일단 내가 어느 정도 모은 것도 있는데다가 네가 내 생각보다 옷가게에서 돈도 잘 벌고 있으니까 별로 문제는 없을 거야. 문제가 있고 말고를 왜 그쪽에서 판단을 한 걸까요? 뒷바라지를 하게 된 입장인 제 쪽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요. 일단 고민이 되었습니다. 약혼자를 그 이전부터 알기는 했지만 사귄 건 이제 반년째였어요. 오래 만난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로 한 사이도 아닌데 제가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이튿날 약혼자는 또 간절하게 부탁을 해왔어요. 회계사가 되는 건 내 일생일대의 꿈이었어. 더 지체를 하다가는 평생 후회하고 살 것 같아서 그래. 회계사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돈도 많이 벌고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니면서 고개 치켜들고 다니는 멋진 내 모습 너도 보고 싶지 않아? 우리 비록 길게 만난 사이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진지한 관계잖아. 우리 암묵적으로 결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이인 거 맞지? 갑자기 결혼이라는 두 글자가 제 귀에 꽂히더라고요. 고학력자인 약혼자가 사자 직업까지 달게 되면 그 결혼 저희 집안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게 뻔했습니다. 연로해지신 친할머니의 입을 기쁨으로 찢어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똑같이 장사를 하면서 사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결혼할 짝도 꼭 자기 수준 같은 사람만 만나서 결혼한다면 그 점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결혼을 한다면 너무나도 행복해 하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내가 공부 쪽으로 머리가 안 타고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 회계사인지 뭔지 하는 전문 직종에 도전하는 거 누구는 돈을 억만금씩 지원해주면서 하라고 해도 못할 짓이야. 머리가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도전하겠어. 공부가 체질에 안 맞는데 암만 사짜 직업 달고 싶으면 뭐래. 근데 나랑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회계사에 스스로 도전하겠다는데 이걸 내가 뒷바라지 해주면 결국 나한테 좋은 일 될 거야. 나라에는 인재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우리 집안에는 엘리트가 하나 입성하는 거고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마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약혼자의 뒷바라지 까짓것 제가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자 약혼자는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감동의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회계사의 모든 걸 걸고 도전은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따라주니까 망설여야만 하는 자기 자신이 슬펐다고 해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자기는 행운아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성현아, 내가 각종 진상 손님을 비위 맞춰가면서 힘들게 한 푼 두 푼 버는 돈, 내가 절대 헛되이 쓰지 않을 거야. 낭비되는 일 없을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 나 믿어줘서 고마워. 약혼자는 감동에 차오른 채로 다니던 직장이 사표를 냈어요. 회계사 도전을 위해서 그만둔다고 동네방네에 소문을 다 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자신 있나 보구나 저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죠. 제가 한 푼 두 푼 힘들게 버는 건 맞지만 한 푼 두 푼만 있을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절대 궁핍하지 않다는 얘기는 굳이 안 꺼냈습니다. 저희 집안에 돈 버는 사람들은 꽤 널린 편이었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젊은 나이부터 이르게 도전해서 부딪혀 본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시행착오가 돈 얘기를 괜히 주변에 떠들다가 한 푼 줍쇼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서 시달리고 인간관계 망치고 상처받고 그러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집 안팎에서 돈 얘기를 하는 경우는 신중했었어요. 젊을수록 그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주변에 치기 어린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 걸 잘 인지하고 있었던 저는 약혼자에게 저희 집안에 이런 가풍을 입 한 번 뻥끗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혼자는 제가 서울에서 혼자 친정 부모님의 원조를 받아 자취를 하고 있으며 친정 부모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친척들은 시골 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워낙 경제관념이 투철해서 열심히 벌어서 저축을 하며 돈 걱정 없이 살고는 있지만 부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딱 그 정도로만 멋대로 생각해 주는 게 오히려 제 입장에선 나았기에 그냥 두었던 것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회계사의 히읗자도 몰랐던 제가 얼떨결에 회계사가 되겠다는 약혼자를
뒷바라지 해주게 된 지 대략 6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였어요. 제가 일하는 옷가게에 불쑥 고함을 지르며 등장한 한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 진혁이 오빠한테 꼬리친 기집애가 여기 어떤 기집애야? 손님들이 놀라서 웅성거렸고 저는 머쓱하게 그쪽으로 다가가 혹시 찾는 기집애가 저인지 확인해 들어갔습니다. 제 남자친구 이름이긴 한데 무슨 일로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누구세요? 아, 꼬리친 기집애가 바로 너야? 근데 나이가 좀 있는 것 같네. 저는 진혁이랑 동갑인데요. 그쪽은 진혁이를 오빠라고 하는 걸 봐서 저보다 어린 것 같네요. 반말하지 마세요. 목을 접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와, 말하는 거 봐. 대박. 옷가게에서 일을 해서 그런가 기센 거 장난 아니다. 저기요. 기가 새든 말든 남의 남자한테 꼬리치면 안 되죠. 진혁이 오빠랑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쪽이 꼬리를 치는 바람에 빼앗겼잖아요. 무슨 개소리야. 어디서 지령이라도 받고 왔어요? 진혁이랑 제가 사귄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 1일 된 거 아니에요? 저한테서 진혁이 오빠 뺏어가서 사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남의 사업장에서 자꾸 소리 지르면 입 쳐버릴 거예요. 저쪽 구탱이로 따라오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히 좀 들어야겠으니까요. 기껏해야 20대 중반도 안 될 것 같은 여자를 데리고 휴식 공간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1대1로 있으니까 상대방이 무척 얌전해지더라고요. 어리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친구가 대체 저의 약혼자와 무슨 접점이 있어서 이러는지 궁금해졌고요. 그러자 저에게 설명하기를 본인은 제 약혼자와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본격적으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은 것은 3개월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여자 쪽에는 제 약혼자와 당연히 사귀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귀는 거 맞지라고 물어보자 제 약혼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답답해진 여자가 어떻게든 제 약혼자와 다시 연락을 해냈고 다른 여자가 생겨서 너와는 사귈 수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제가 약혼자를 채워간 것으로 느꼈던 거예요.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난리를 쳤고 그러면서 제가 일하는 곳을 알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왠지 예전에도 한번 옷가게로 찾아온 적이 있었던 다른 여자의 일화가 떠올라서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설마 하니 제 약혼자가 이런 쪽으로 상습범인가 싶어졌어요. 저는 오해가 있었다고 원래 저는 약혼자와 교제해온 사이라고 다 설명을 한 후에 그 여자를 보내줬죠. 그 여자는 훌쩍이면서 떠났고요. 약혼자에게 열받아서 연락을 했더니 지금은 열심히 코피 흘리며 공부 중이라고 곤란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느라 코피 흘리는 건 아니고 개수작 부리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을 거야. 저녁에 찾아갈 테니까 딱 기다려. 제가 이를 갈며 말을 하자 약혼자가 놀랐는지 히익하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로 가만히 안 둘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근을 앞둔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약혼자의 모친이었습니다. 즉 저에게는 예비 시모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나을 법한 분이었죠. 성현아, 이제 퇴근하려고 내가 저녁 한 끼 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혹시 곤란한 때에 온 건 아니겠지? 아,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을 미리 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진혁이하고 저녁에 따로 보기로 해서 오늘은 조금 애매한데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나하고 시간을 좀 보내주렴. 진혁이는 오늘따라 공부가 너무 잘 된다고 하더라. 우리가 진혁이 공부 방해하지 말고 우리끼리 저녁 먹자. 좋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왠지 떨떠름했지만 안 따를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근처의 고급 덮밥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그 자리에서 예비 시모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육아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약혼자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예비 시모는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으셨죠. 제가 이미 세 번째 듣는 이야기였으나 참을성 있게 그냥 들어드렸어요. 친할머니의 신세 한탄을 오래 들어버린 버릇이 남아있어서 듣던 얘기 또 듣는 것에는 이골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참고로 예비 시모는 이혼을 하신 분이었어요. 약혼자가 중학교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던 약혼자의 부친은 그걸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예비 시모가 마음고생 심해하면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약혼자가 명문대에 입학을 하자 나중에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한 것인지 갑자기 그 부친이 연락을 해오더니 용돈도 보내주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인간적인 실망감이 들어서 예비 시모와 약혼자는 더 마음의 문을 닫게 된 것만 같았어요. 그런 옛 이야기를 다 늘어놓은 다음의 순서는 이것도 역시나 예상대로 약혼자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해달라는 예비 시모의 부탁이었습니다. 우리 진혁이가 공부만 잘하고 인물만 잘나고 성격만 좀 괜찮지 나머지는 젬뱅이야. 한없이 서투르고 부족해. 그래서 인간관계도 맺고 끊는 게 어설프고 거절도 잘 할 줄 몰라. 우리 진혁이의 이런 못난 부분을 우리 성현이가 너른 마음씨로 감싸주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머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군요. 진혁이가 이야기해드렸나 봐요. 그래. 오죽하면 오늘따라 공부에 매진을 하던 녀석이 네가 신경 쓰이고 미안해서 나한테 연락을 해서는 너를 챙겨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자기 대신 저한테 용서 빌고 오늘 일 없던 일로 잘 포장해달라고 어머님께 그렇게 부탁을 한 게 아니라요? 성현아, 사람 섭섭하게 말을 그렇게 하면 못 쓰지. 우리 진혁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잖니. 그리고 이미 네가 우리랑 한 식구인 건 나도 알고 우리 진혁이도 알지. 그러니까 서로 쓸데없이 감정 상하는 일에 날 세우면서 시간 낭비는 하지 말자. 이래나 저래나 우리 진혁이한테는 성현이 너밖에 없어. 나한테도 이미 네가 며느리란다. 가족끼리는 사소한 걸 들추고 그러는 거 아니다. 들을수록 이상한 소리였는데 정말 이상한 점은 들을수록 그럴싸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래서 연륜은 무시 못한다고 하는 걸까요? 예비 시모의 궤변에 가까운 설득에 저는 넘어가 버렸고 약혼자의 여자가 벌인 소동을 그대로 묻어버렸습니다. 사실 약혼자에게 직접 따졌어도 각종 비겁한 변명이나 듣고 말았을 듯 싶더라고요. 예비 시모께서는 거듭 저의 손을 잡으시고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제 도움이 없었다면 약혼자가 회계사의 마음 편히 도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약혼자가 회계사 도전에 나선 지 1년이 넘어갈 무렵 그때부터는 제 주변에도 제가 약혼자와 막연히 결혼하게 될 사이라고 생각들을 하게 됐죠. 제가 말을 그렇게 한 적도 없지만 다들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약혼자가 회계사가 되기 위해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친오빠한테 상담을 청했어요. 오빠, 원래 회계사라는 게 그렇게나 되게 어려운 건가? 나 그거 진혁이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지인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회계사가 되려고 하면 보통 3년은 기본으로 잡고
처음부터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 3년? 그게 절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역시 사짜 직업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이젠 내가 진혁이 생활비 100%를 다 대주고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져서 한번 물어봤어. 그래도 그렇게나 되게 어려운 게 회계사인데 나하고 결혼할 남자가 그런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게 나도 좋게 느껴지네. 난 솔직히 그놈이 믿을 만한 놈인지 잘 모르겠다. 딱히 해줄 말은 없는데 뭐 집안에 회계사 들어왔다고 하면 어른들은 좋아하실 거야. 아휴, 열심히 남은 기간도 뒷바라지나 하면서 보내야겠네. 제 막연했던 예상보다 되게 어려운 것이 회계사였어요. 공부와 크게 연이 없는 저로서는 새삼 약혼자가 신기하게 느껴졌고 필요하다는 게 있으면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약혼자가 회계사의 길을 위해 노력한 지 3년째 되었을 무렵에는 아예 제 자취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제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 것까지 혼자 다 해줬죠. 저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와중에 도시락도 직접 싸서 약혼자가 다니던 학원으로 들여보냈었죠. 저도 날이 갈수록 바쁘게 살고 있었죠. 약혼자에게는 옷가게 일이 바빠진 거라고 둘러댔었지만 제 일을 여러 가지로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회계사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는 약혼자에게 굳이 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렇듯 바쁘게 일을 하면서 약혼자를 챙기고 돈을 100% 제가 지원해주는 일상이 저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고 약혼자가 회계사가 되는데 성공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수할 만한 생활이었던 것 뿐이에요. 약혼자는 종종 이런 생색을 내는 것도 잊지 않았었죠. 성윤아, 세상에는 양심이 없는 놈들이 참 많잖아. 만약에 내가 그런 놈들 같았으면 진작에 너하고 결혼했을 거야. 너한테 결혼하자고 졸랐겠지. 하지만 난 무척이나 양심이 있는 놈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나면 정식으로 멋지게 그때 너한테 청혼할 거야. 뭐든 되고 나서 결혼하는 게 맞는 거지. 아직은 꿈도 안 이루어졌으면서 결혼부터 하자고 하는 놈들은 정말 양심도 없어. 그런 놈들은 죄다 일찍 탈모 와서 대머리나 될걸? 그거 이제 회계사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보고 기대하라는 소리 맞지? 알았어. 마음껏 기대할 테니까 열심히 해. 솔직히 4년 가까이 회계사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기만 하는 약혼자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결혼은 언제 하나라는 생각을 제가 안 해본 적은 아니었어요. 차라리 결혼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살짝 있었고요. 일찍 해치워버리고 싶은 심리였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저의 그런 마음을 알기라도 한 것인지 약혼자가 결혼을 먼저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저렇게 말해주면서 그때마다 생색을 냈습니다. 본인은 무척 양심이 있고 매너가 좋은 남자라는 것이었죠. 약혼자가 회계사가 되기만 하면 어쨌든 다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제가 약혼자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지내는 동안 제 가장 친한 친구 2명은 결혼을 해버렸고요. 제 사촌들도 결혼을 꽤 했어요. 저는 아직 정식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결혼할 사이여서 예비 시댁의 이모저모에 참견까지 했었습니다. 제사까지 제가 참석해서 준비를 다 했었네요. 예비 시댁의 어른들께도 제가 찾아가서 제 주머니를 털어서 용돈도 드렸고요.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굴었던 거예요. 예비 시모도 당연히 저를 며느리 취급을 해주고 계셨고요. 약혼자가 회계사가 되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오래 하게 될 줄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뒷바라지 생활이 5년을 넘어갈 때 약혼자가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인 회계사가 된 거예요. 드디어 해냈구나.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말로만 회계사 회계사 거리다가 정말로 회계사가 된 모습 보니까 자랑스럽고 멋지다. 최고야. 성현아, 이게 다 네 덕분이란 생각이 든다. 내가 지난 5년 동안 땡전 한 푼 안 벌면서도 전혀 어려움 없이 생활하면서 회계사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거, 정부 성현이 너의 노력이고 헌신이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정말 고마워. 역시 너라는 여자를 선택한 나의 눈은 틀리지 않은 거였어. 제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글썽거리는 약혼자의 모습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어느새 나이가 들어있다는 게 보였고, 그에 발맞춰서 저도 나이가 들어있다는 게 실감이 들어서 기분이 정말 묘했던 것 같아요. 함께 5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며 그만큼 성숙해졌고 나이가 들었더군요. 어느새 저에게도 약혼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지 오래였고, 이제 당연하게 결혼할 순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약혼자가 회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친정 부모님은 무척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친오빠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안의 다른 어른들께서는 결혼식 날짜 잡히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왜? 드디어 회계사가 됐는데 오빠 사짜 직업이잖아. 전문직 회계사. 얼른 동네방네 자랑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내 주변에 귀여운 친구들이 가득하잖아. 그래서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모르는 법이라서. 조심하고 신중해서 나쁠 건 없어. 저는 친오빠가 제 약혼자를 질투해서 괜히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충 장단을 맞춰줘야 할 것 같아서 알았다, 크게 말 안 하고 다니겠다 했던 겁니다. 집안의 다른 어른들께도 구태여 일찍 알리지 않았었죠. 이게 설마 신의 한 수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랬었지만요. 당당하게 회계사가 된 약혼자는 얼마 후에 제 자취방에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시모에게 효도하면서 오자가 오붓하게 둘이 지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당연히 흔쾌한 마음으로 그러라고 했죠. 근데 난 언제 초대해 줄 거야? 나도 거기 가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은데. 도통 나한테 오라는 소리를 안 하네. 어머님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성현아, 그건 내가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래. 회계사가 얼마나 바쁜지 너도 알지? 아니,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휴, 이런 데서 수준 차이가 확 나네. 별 수 없나 보다. 아무튼 나는 바쁘고 요새 우리 엄마도 친구분들하고 모임이 많으셔서 너한테 연락할 새가 없다. 나중에 자리 한번 만들게. 됐지? 되기는 뭐가 됐냐고 따지고 싶은데 약혼자가 많이 바쁜지 연락을 휙 끊어버렸어요. 저한테 수준 차이를 운운한 의미가 뭐였냐고 사실은 이것부터 묻고 싶었죠. 약혼자는 회계사가 된 이후로 저한테서 먼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되었고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예비 시모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회계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매달리며 저밖에 없다고 말을 하면서 늘 고마워하던 모자는 대체 어디로 증발했나 싶었어요. 제가 참다가 약혼자를 찾아갔어요. 일하는 곳을 알아내서 그 앞으로요. 그랬더니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면서 슬쩍 피하는 거예요. 왜 나를 피해? 왜 못 본 척 지나가려고 했어? 성인아. 연락도 없이 막 찾아오면 어떡하냐, 사람 곤란하게. 연락했잖아, 수도 없이. 근데 안 받은 걸 어떡하라고. 받아도 바쁘다고 한마디만 남기고 끊는데 그 앞에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여기를 찾아온 건 네가 너무했어. 창피하잖아. 나 쪽팔린 건 생각도 안 해주나 봐. 쪽팔려? 너는 내가 정말 쪽팔리다는 거야? 왜? 아니 네가 끌고 온 차를 봐봐. 구형 마티즈 저게 언제적 차인데 아직도 끌고 다녀.
전문직 여성들과 거리가 아주 먼 편한 차림새도 그렇고, 진짜 여러모로 한숨만 나온다. 한숨만 나와. 와, 그때부터 제 뒤통수가 얼얼해지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더 중요했던 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부끄럽고 딱한 것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그건 마치 나는 회계사식이나 됐는데 너는 대체 뭐냐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걸 꾹 참고서 약혼자에게 물어봤어요. 알았어. 내가 쪽팔린 것 같으니까 금방 꺼져줄게. 이것만 얼른 대답해줘. 그래서 나하고 언제 결혼할 거야? 그렇게나 바빠서 나하고 결혼할 시간은 있겠어? 결혼? 지금 대체 결혼 얘기가 왜 나오냐? 피곤해 죽겠네. 너 제발 좀 가라. 나 바쁘다. 약혼자는 귀찮은 것을 처리하듯이 대충 손을 휘휘 저으며 제 앞을 떠났어요. 저는 망연자실했죠. 제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도 눈치를 못 차릴 정도로 제가 둔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입가에 저절로 헛웃음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5년이 넘도록 달려왔나 싶었죠. 이래서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는 표현이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옷가게로 찾아온 여자 손님이 있었는데 자기를 기억하냐고 묻더라고요. 누구인지 가물가물했는데 자기 남자는 제가 빼앗아 갔다며 오해를 하고 쳐들어왔던 그 여자였습니다. 진혁이 오빠 회계사 됐다면서요? 그 인간이 하도 자랑을 하고 다녀서 저까지 알게 됐어요. 아, 네. 그랬군요. 그래서요? 제가 회계사랑 결혼하게 됐으니까 그거 배 아파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신경이 쓰였는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진영이 오빠 거의 습관처럼 바람 피우는 아주 못된 놈이에요. 네? 습관처럼 바람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역시 모르셨구나. 저도 예전에 그땐 몰랐죠. 나중에 다른 언니들이 얘기해줘서 알게 된 건데요. 진혁이 오빠 절대 한 여자 만나는 스타일 아니래요. 그리고 결혼을 돈 많은 부잣집 여자랑 하는 게 일생일대의 꿈이라는 이야기 공공연하게 술자리에서 옛날부터 떠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회계사 뒷바라지 해준 여자친구하고는 절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얼마 전에 그런 소리도 짓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따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이야기를 더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약혼자의 바람길을 증명해줄 증인이 아주 차고 넘치겠더라고요. 회계사 준비를 하는 기간에도 3번 정도 여자를 따로 만났던 듯 싶었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네요. 이런 놈을 믿었던 제가 이쯤 되면 멍청한 건가 싶을 지경이었어요. 이미 그 놈은 회계사가 되어버렸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더 이상 그딴 놈에게 제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었죠. 얼른 제 인생을 열심히 챙기는 게 최고일 것 같았죠. 마무리는 잘 지어야 할 것 같아서 약혼자 그놈이 똥폼을 잡으며 저한테 만나자고 청했을 때 지체 없이 나가보았습니다. 보나마나 이별 통보일까 싶었는데 역시나 맞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너무 못났어요. 성현아, 너한테는 정말로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 진짜 사랑이 아니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잖아. 내 마음이 이제는 네가 아니라고 외치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그 외침 무시하고 그냥 나랑 결혼하면 되잖아. 왜? 그건 못하겠어? 내가 원체 청력이 좋아. 그래서 내 마음의 외침이 무시가 안 되네. 미안하다. 내 사촌 언니가 예전에 해준 말이 생각난다. 잘생긴 놈들은 만나보면 얼굴값 해서 짜증나는데 그래도 못생긴 놈들보다는 낫대.
왜냐하면 못생긴 놈들은 꼴값을 떨거든. 그게 딱 네 얘기야. 꼴값 떨고 있네. 이 비겁한 놈아. 나한테 지원받은 거나 토해내고 그런 말을 해. 사랑으로 지원해준 걸, 왜 이제 와서 값을 따져. 너 정말 너무한다. 그리고 이건 내 뜻만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너랑 헤어지래. 너랑은 이제 급이 안 맞는데. 그럼 내가 어머님을 설득할까? 그럼 되겠네. 아니, 안 돼. 사실은 나 결혼하기로 했다. 너 말고 다른 여자랑. 우리 엄마가 주선해준 집안 괜찮은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이미 결정을 다 했어. 내 마음이 찢어질까봐 미리 말을 못했네. 미안하다. 나 좀 놔줘라. 사랑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내줘. 비라는 남자 주인공처럼 눈물을 짓는 게 자기가 잘생긴 줄 착각하는 것 같아서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제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촌 언니가 사줬던 빨간 지갑은 명품이라 그런지 세월이 흘렀어도 멋스럽기만 했고 저에게 많은 돈을 안겨주었죠. 그 안에서 저는 명함 하나를 꺼내 약혼자에게 던졌어요. 이제 보니까 그간 내 명함 하나도 준 적 없더라. 이별하는 마당이니까 특별히 기념으로 남겨줄게. 그거 먹고 떨어져. 네 주제에 명함이 있었어? 그래, 알았어. 잘 받을게. 어라? 뭐야? 대표? 네가 왜 업체 대표라고 나와 있어? 대표니까 대표라고 나와 있겠지. 맞다. 내가 오래 일한 그 옷가게 있지?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은 내가 거래하는 수많은 거래처 사장님들 중 한 분의 가게일 뿐이야. 어쩌다 보니 내가 취미로 일손 좀 도와드리는 것뿐이고, 내가 진작에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아서 디자인 사업, 원단 사업 이런 거에 뛰어든 지 오래거든? 이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집안 부자야. 가방끈만 짧지 계좌의 영은 길게 늘어져 있는 집안이거든? 그래서 솔직히 돈 걱정 전혀 안 하고 너 뒷바라지 해줬잖아. 아무튼 용건 끝났으면 난 이만 가볼게. 회계사 나부랭이보다 내가 10배는 더 바쁜 사람이라서. 약혼자가 경악에 차서 발까지 동동 구르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깔끔하게 무시하고 나왔습니다. 지난 5년만 생각하면 열불이 터졌지만 당장의 제 일상을 냉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근데 이틀 만에 약혼자가 자기 모친을 끼고 제 눈앞에 나타나더라고요. 예, 성현아, 진혁이는 아무 잘못 없다. 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아둔해서 생각을 잘못했던 거야. 내가 미쳤지. 너를 두고 왜 다른 여자를 우리 진혁이한테 붙여주려고 했으니. 그래, 난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행동한 죄밖에 없어. 난 계속 너뿐이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깊은 정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두 사람 앞에 검지와 중지를 내밀어 V자를 그려주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제가 경찰을 부르고 그 경찰한테 끌려가거나 아니면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가느냐. 다른 선택지 없으니까 신중하게 고르시고요. 그러자 두 사람은 저에게 정도 없냐면서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웃음이 터졌어요. 제가 배를 잡고 웃으니까 두 사람은 점차 숙연해졌고 경찰에 끌려가기는 싫은지 터덜터덜 자기 발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저에게 질척거렸는데 제가 냉정하게 딱 끊어냈어요. 그렇게 구질구질한 막이 내렸죠. 회상하니까 씁쓸한 웃음만 지어지네요. 저는 그 후로 절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짜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하게 됐답니다. 지금까지 크게 싸운 일 없이 알콩달콩 잘 사는 중이에요. 참고로 회계사는 아니랍니다. 회계사가 됐던 옛날 그놈은
진작에 이른 탈모가 와서 거의 대머리가 되었다는 후문이에요. 힘들게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더니 더욱 힘들게 이혼을 해서 요란하게 소문이 다 났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50대 여자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은 절대 이러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그냥 가감 없이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상당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 나이대 분들은 아실 텐데 다들 어릴 때를 얘기하면 가난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잘 사는 동네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제가 하필 또 외동딸이라 어려서부터 저는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과묵하고 엄격하신 분이었는데 마치 호랑이 같았죠. 저한테는 그래도 관대하신 분이셨지만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본인 회사 직원들에게는 칼 같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셨는데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사업이 잘 나가서 직원만 해도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반대로 상냥하시고 다정하신 성품이었는데 딸인 저한테 특히나 온화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유복한 집안이라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가지고 살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얻고 말았어요. 특히 그게 돈으로 해결된다면 저한테는 너무나 이루기 쉬운 목표였습니다. 사회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 일부러 어머니가 동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저와 놀아달라고 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어렸던 저는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됐죠. 동네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는 그 당시 부잣집 딸만 다닌다는 여자사립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다 내로라 하는 집안의 자식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부잣집으로 유명했어요. 선생님도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셨고 친구들도 대놓고 저와 어떻게든 친한 관계로 남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방식도 제 위주로 흘러갔고 그때는 세상이 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부모님께 공부에 대한 지원도 많이 받았는데 덕분에 대학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로 가게 됐죠. 유명한 선생님들을 집으로 불러서 전 과목을 과외를 받았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히 명문대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는 그게 당연한 거고 전혀 이상하거나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살면서 한 번도 부모님께 반기를 들었던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면 다 그게 옳은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대학 진학도 그렇고 친구 관계까지 부모님이 다 만들어주셨는데 그게 결과를 보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부모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게 제 머릿속에 가득 박혀 있었죠. 제가 대학 졸업을 1년 앞두고 부모님은 저에게 선자리가 들어왔다고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던 남자친구가 이미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저에게 말하니까 그냥 싫다고 말도 하지 않고 나가게 됐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저한테는 부모님의 말씀은 법보다 강력했죠. 두 분은 저한테 강압적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무의식적으로 제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자리를 나갔는데 지금은 그 카페가 없어졌는데 신촌에 있는 어느 카페였어요. 학교랑 가까워서 좋다고 생각하며 나갔는데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의 옆 학교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는데 그 중에서도 피아노 전공이랍니다. 별 생각 없이 나간 선짜리였는데 저는 의대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남편은 피아노에 대한 흥미가 커서
되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됐죠. 알고 봤더니 남편도 그 당시에 부모님의 강요로 나가게 된 자리였는데 자기 평생의 이상형인 음악 전공을 하는 여자가 나와서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는데 당연히 양가에서는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웬만한 일에 크게 웃는 일이 없으신데 아주 활짝 웃으며 반기셨죠.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 집안도 대단한 집이더라고요. 서로 만약 사돈이 된다면 잃을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둘이 교류하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집안에서 회방을 놓으려고 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죠. 당연히 결혼 반대는 없었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빠르게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저는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것보다 부모님들의 행사니까 양가 어른들이 더 바쁘셨어요. 결혼하고 신혼집은 평창동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시댁 근처였는데 전원주택을 하나 사주셔서 남편과 둘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말이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것만은 절대 극구 반대하셔서 따로 살게 되었죠. 그것도 다 우리 집이 기우는 형편이 아니라 가능했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 동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집안 행사가 많은 줄 몰랐어요. 집안과 집안의 연결이라 양가 부모님은 우리 부부를 서로 데리고 다니시느라 바쁘셨는데 진짜 연예인도 아니고 모임만 몇 곳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부모님들도 챙기고 양가 친척들 집에 인사 가고 너무 바빴습니다. 저는 와중에 대학 졸업을 했는데 제가 졸업 연주회 때 시부모님이 오셔서 아주 커다란 꽃다발을 주었던 생각이 나네요. 외동인 저와는 달리 남편은 누나 한 명이 있어서 저는 형님도 있었는데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다만 형님은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미국에 사느라 몇 번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미국에 사시는데 조만간 뵈러 가야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댁에 같이 살지는 않았어도 매주 일요일 아침은 시댁에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이 정도는 기꺼이 어렵지 않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지도 않았고 가면 그냥 사는 얘기를 하고 저는 모르는 사업 얘기가 오고 갔죠. 시아버지도 우리 친정아버지처럼 사업을 하셔서 은근히 아들인 제 남편이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하셨는데 남편은 힘들게 의대에 진학했으니 의사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형님은 미국에 계시고 아들은 의사를 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늙어도 계속 회사 생활을 해야겠다고 하시며 웃던 시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들리는 기분이네요. 과묵하고 엄격했던 우리 친정아버지와 달리 시아버지는 웃음이 많고 표정도 다채로우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다정하시고 밝으셔서 제가 시댁에 금방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형님이 미국에 있으니 딸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많이 의지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댁에 자주 놀러 오라고 하셨고 실제로 가면 같이 쇼핑도 하고 카페에 가서 담소도 나누며 단둘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죠. 그러는 사이 남편은 드디어 졸업하고 수련도 거치고 개원하게 됐는데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기게 됐어요. 결혼하고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도통 아기 천사가 찾아오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다행히 양가에서도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기다리자 하셔서 부담 없이 지내고 있으니 진짜 금방 찾아오게 됐죠. 제 임신 소식을 들으시고 그 무뚝뚝한 친정아버지는 눈물까지 보이실 정도로 좋아하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형님도 저에게 따로 선물을 보내주셨고 시어머니도 태교에 좋은 것들을 다 알아보시고 저와 같이 다니며 출산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의사니까 주변에 의사 지인이 아주 많아서 저를 직접 데리고 다니며 진료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기다리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한순간에 유산이 되었어요. 차라리 사고가 났거나 혹은 주변에 큰 사건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전조 증상이 없는 유산이었습니다. 계류 유산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생각보다 흔하다는데 저는 이 경험으로 임신은 초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제 잘못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임신이 종결된 증상이라고 남편은 저를 위로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분명 초음파에서 아기집이 보인다고 했는데 발달 과정에서 태아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8명 중 1명은 일어나는 비교적 흔한 증상이라는 것을 아무리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었죠. 또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생긴 아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아기를 준비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아이가 생겨도 제가 또 유산이 될까 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해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친정에 가 있는 것이 어떠냐고 했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친정에서 1달 동안 쉬게 됐습니다. 그때 저도 힘들었는데 무엇보다 부모님이 제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힘을 내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죠. 시부모님도 너무 아기를 가지는 것에 강박을 가지지 말고 천천히 하늘이 보내주면 받아들이자고 하셔서 저는 차라리 전공인 피아노 쪽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결혼하며 한동안 멀어졌는데 오랜만에 연습도 하고 종일 밥도 먹지 않고 피아노에 매달리니 이제 좀 살 것 같았죠. 오래 쉬어서 손이 굳어도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계속 치니까 금세 실력이 돌아와서 연주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확실히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니까 숨통이 트여서 소소하게 지인들을 불러 연주회도 하고 지냈더니 또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다 정확히 아이를 잃고 1년 후에 다시 아기 천사가 우리 부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임신은 초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를 보내며 알고 난 뒤라 진짜 제 마음이 편한 대로 행동했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었어요. 최대한 좋은 것만 보려고 했고 친구들을 만나도 조금만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길 가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불쾌한 장면이 나오면 바로 눈을 감았고 최대한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제가 유산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변에서 잘 아니까 이런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본인 지인들에게 물어봐서 태교에 좋다는 음식도 찾아오고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도 너무하시죠. 제가 임신하고 정확히 4개월 때 갑자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 암에 걸리셨거나 평소에 건강이 안 좋으셨던 것은 전혀 아니에요. 남편이 의사라 우리 친정 부모님도 건강검진을 매년 자세하게 해줬는데 불과 1년 전 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오히려 당뇨가 있으신 시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부러워했을 정도였습니다. 돌아가신 이유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어요. 만성은 아니었고 급성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바로 그날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소식을 집에 혼자 있다 듣게 되었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렇지 않게 산부인과 검진에 관해 얘기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울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일단 말을 해봐. 나 불안해. 진정하고 말을 해봐. 미영아, 어떡하지?
진짜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어떡하니? 엄마, 왜? 아니, 이유를 말하라고. 엄마가 그러면 내가 더 불안해.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 어떡해. 엄마 너무 무서워. 저는 저 말을 듣고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증상이 나타나서 바닥에 주저앉게 됐는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해서 겨우 살려달라고 말하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새로 가진 아이도 잃게 됐어요. 아버지도 잃고 아이도 잃은 저는 제정신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우는 것밖에 안 했어요. 심지어 불면증에 걸려 새벽에도 깨서 울고불고 자지도 못했죠. 오죽하면 꿈에 아버지가 나와서 잠자는 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시기가 지나고 남편은 저에게 굳이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에 대한 욕망이 컸고 꼭 아이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강했습니다. 물론 전공은 피아노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내 꿈은 엄마라고 답할 정도였죠. 친정엄마도 충격이 커서 정신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다녔고 한동안 우리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 그러면 입양을 알아보는 게 어떤지 물어봤는데 저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욕망은 집착으로 번지기 시작해서 실제로 입양기관의 방문도 여러 번 하게 됐어요. 시부모님은 입양에 대해 그리 좋은 반응이 아니어서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어떠냐고 했습니다. 방향은 달랐지만 시부모님과 저는 꼭 어쨌든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은 같았죠. 남편은 자기가 의사니까 주변에 많이 물어도 보고 오죽하면 미신으로 내려오는 국까지 받을 정도였어요. 안 해본 노력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수정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해봤고 모든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생기지 않았어요. 미국 사는 형님이 저에게 한국에 오면서 진지하게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겐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친구 중에서는 빨리 결혼한 편인데 이미 친구들은 결혼해서 그 자식들이 돌잔치도 하고 어린이집도 들어가는 것을 보니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때가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직후라 마음이 더 급했던 것도 있었어요. 점점 웃음은 사라지고 예전처럼 피아노로 관심을 돌려보려고 해도 피아노를 치는 도중 자꾸 아기 생각이 나서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는데 생겨서 고민이라던데 왜 나는 안 생겨서 고민인 건지 신세 한탄도 많이 했죠. 너무 답답해서 전공 교수님 중에 제가 유난히 좋아하고 부모님과도 인연이 있으신 분에게 가서 상담했더니 오히려 입양을 권하셨어요. 아이를 집안에 들이면 그 기운을 받아서 남편과 저에게도 아이가 생길 거라고 하셨죠. 예전에 이미 입양기관에 방문했으나 그때는 제가 내키지 않았고 시부모님도 원하지 않으셔서 흐지부지 되었는데 이번에 남편과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제가 아이를 가지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살도 많이 빠지고 잠도 못 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이 걸리셨는지 입양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가서 입양할 아이들도 보고 정식으로 통보만 남겨놨을 때였는데 이상하게 그 전날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이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기운이 묘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하는 마음에 기관에 방문하기 직전에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사고 회로가 정지됐고 몇 번을 물어봤는지 몰라요. 남편과 같이 갔었는데 믿기지 않아
다시 남편 동료가 일하는 산부인과로 가서 또 검진을 받고 병원을 세 곳을 돌아다니며 확인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빨리 소식을 양가에 전했고 이번에는 딱 우리 가족끼리만 알고 있기로 얘기했습니다. 괜히 또 주변에 알렸다가 혹시 모를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진짜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두려워 신경을 쓰니까 아이의 남편은 친정엄마를 우리 집으로 불러서 같이 지냈습니다. 시부모님도 절대 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고 친정엄마와 남편의 보살핌으로 저는 집과 병원만 다니며 태교를 할 수 있었죠. 이상하게 그렇게 임신 준비할 때는 쳐다보기도 싫던 피아노가 임신하니 수월하게 연주되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일부러 가족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저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최대한 안 좋은 뉴스도 안 보려고 텔레비전조차 틀지 않았어요. 유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를 2번이나 잃은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신 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태교하고 자연분만으로 아주 건강하게 아이를 낳게 됐어요.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고 이름은 성민이로 지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주 유명한 철학관에 가서 큰 돈을 주고 지어주신 이름인데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아이가 그렇겠지만 저한테 성민이의 의미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어려웠던 임신이었던 만큼 최대한 아이에게 다 해주고 싶었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컸듯 아들에게도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저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너무 힘들었던 터라 다른 아이는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마음은 양가 어른들과 남편도 같았죠. 아이는 한 명으로 끝내자고 하고 성민이는 양가 어른들의 사랑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친정엄마도 그랬는데 다들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런 저와 남편도 그렇게 자랐으니 똑같은 의견이라 어렸을 때부터 많은 투자를 했죠. 운동도 코치를 붙여 승마를 시키고 최대한 아이가 긍정적이고 좋은 환경에 노출되도록 우리 부부는 아들에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편 병원에도 매일 데려가고 주변 인맥들을 활용해 전문직에 노출을 많이 시켰죠. 그러다 아들이 초등학생 때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다 왔어요. 남편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잘 나가던 병원 문을 닫았고 우리 셋은 형님이 계신 뉴욕에 가서 지내게 됐습니다. 어차피 개원이야 다시 한국에 와서도 할 수 있으니까 미련 없이 떠나게 됐죠. 시부모님도 동의하셨고 친정엄마가 마음에 걸렸지만 다행히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많이 챙겨주셔서 마음 놓고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오로지 아들의 영어와 인맥을 위해 갔던 거라 거기서도 무조건 아들 중심으로 행동했어요. 형님에게 들은 정보로 부유한 사람들만 가는 뉴욕의 사립학교에서 아들을 입학시키고 남편과 저는 아들에게 질 좋은 인맥을 만들어주려고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일부러 저는 성격에 맞지도 않는 사교 모임에 나가 열심히 배운 영어로 소통하며 억지로 웃으며 아들 친구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려고 했죠. 그 노력이 통했던 건지 아들은 다행히 생각보다 적응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미국에 형님이 계셔서 저도 마음 둘 곳이 있었고 형님도 우리 부부를 잘 챙겨주셔서 파티가 있으면 우리를 꼭 초대해 주셨고 어디 갈 때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피아노 전공이라 파티에서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 주셔서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죠. 저는 예체능 전공이었지만 우리 아들은 남편을 따라 의사가 되길 원했어요. 아빠가 의사니까 도움도 많이 받을 거고 재력이야 충분하니 의사가 된다면 충분히 개원해 줄 능력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 때 다시 학교에 와서는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였던 만큼 제 욕심이 컸던 거죠. 다만 제 욕심이 아이의 성향에 맞지 않았던 건지 한창 사춘기 때는 저와 많이 부딪히기도 했어요. 자유로웠던 미국에서의 초등학교 생활이 아이한테는 맞았던 건지 한국의 교육은 맞지 않았어요. 물론 성적은 좋았지만 고통스러웠던 건지 일탈도 잦았습니다. 일탈이라고 해봤자 학원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햄버거를 먹으러 다니거나 그런 거였지만 그 당시 저는 그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아들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또 의사가 되게 하려고 일부러 미국까지 가서 살다 왔는데 그런 제 노력은 몰라주고 저렇게 제 말을 듣지 않고 공부하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는 아들이 미웠죠. 또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컸기 때문에 부모한테 저렇게 반항하는 아들의 모습에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는 아들과 많이 부딪혔는데 언제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주변 엄마들과 정보 공유를 해서 알아낸 과외 선생님을 집으로 불렀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첫 수업을 하고 나오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우리 아들과는 과외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아니, 성민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공부하기 싫다고 저보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돈 얼마 주냐고 묻던데 이런 학생과는 저도 수업하는 게 힘들어서요. 모시기 힘든 선생님이라 대기표를 뽑아가면서 기다리다 모셔온 수학 선생님인데 아들이 자기 입으로 저렇게 말했다니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아들에게 가서 냅다 책상에 있는 책을 바닥으로 던졌어요. 내가 어떻게 모셔온 선생님인데 네가 뭔데 나가라 그래? 여기가 네 집이야? 그럼 네가 나가. 저는 제가 저렇게 말하면 아들이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아들은 저를 똑바로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소리를 질러도 꿈쩍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대로 집을 나가는 모습에 저는 너무 속상해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두 번이나 아이를 잃으면서 가진 아이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출인데 아이는 나가서 그래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남편 병원으로 갔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저녁을 먹이고 데려간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대답하고 머리가 아파 약을 먹고 잤습니다. 남편은 너무 공부에 대한 압박이 심하면 잘 하다가도 못할 수 있다고 적당히 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때 주변 아이 친구들에 비하면 아이는 심하게 압박이 있는 편도 전혀 아니었어요. 학원도 오히려 성민이 친구 엄마들이 저에게 저것밖에 보내지 않아도 되냐고 할 정도로 딱 필요한 학원만 보냈는데 저렇게 나오니까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 때 저는 그래서 계속 부딪혔어요. 아들은 버거워하고 저는 그래도 수학과 영어만큼은 해야 한다고 하고 중간에서 남편이 참 난처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이 제 얘기를 더 잘 들어주실 정도로 남편은 중립을 지켰는데 그래서 아들은 점점 저보다 남편과 가까워졌죠. 그걸 보고 그때는 그것조차 서러워서 아이에게 서러움을 토해내기도 했었죠.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고 저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도 자주 다녔는데 사실 미국에서 중학교에 다니지 않고 한국으로 왔던 이유도 제 건강 때문이었거든요. 어디 뭐 건강에 치명적인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 잔병 치레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워낙 병원비가 비쌌고 또 검사하려면 오래 기다리고 한국만큼 빠르고 정확하지 않아서 차라리 남편이 의사로 있는 한국이 좋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미국에서도 직장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인이니 우리는 한국이 좋았습니다. 귀국 후 남편은 더 좋은 곳에서 신식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고 아주 바쁜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오로지 전담했는데 아이가 그걸 버거워하니 자꾸 남편 병원을 찾아갔죠. 저보다 병원을 자주 가는 아이 때문에 그것도 참 골치 아팠어요. 너는 왜 자꾸 아빠 병원에 가? 집으로 와서 공부해. 내가 우리 아빠 병원 가는데 그것도 이제 뭐라고 해요? 엄마 도대체 나한테 관심 좀 꺼줘. 뭐라고? 관심을 끄라고. 내가 너 가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부담스럽단 말이야. 제발 그만. 제발 부탁이에요. 아이와 저는 하루가 멀게 싸웠는데 주위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면 아이 편을 드는 친구도 있고 제 편을 들어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주로 이렇게 아이와 감정 싸움을 하는 친구들은 자녀가 딸이었는데 아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했죠. 그리고 공부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아들과 많이 싸웠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 관계였는데 저는 일부러 아이의 교육 환경을 위해 미국을 갔던 거였고 한국에 와서도 중학교를 흔히 말하는 강남에 있는 유명 중학교에 입학시켰어요. 학원도 동네 엄마들과 공유해서 학업 분위기가 좋은 곳에 보냈고 개인 과외를 붙여 집으로 선생님을 불렀죠. 조금이라도 질이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않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아이는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고 질이 나쁜 아이와 어울리기도 했어요. 이 동네 분위기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다른 동네까지 가서 학원을 빠지고 노래방에 가고 다 큰 중학생이 놀이터에 모여 있기도 했죠. 그걸 보고 저는 진지하게 다른 중학교로 전화까지 시키려고 했는데 이건 남편이 막아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명문고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이도 오히려 기숙사가 있는 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이유는 달랐지만 어쨌든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집에서 다니는 게 아니고 기숙사가 있는 명문고에 진학하게 됐어요. 철이 들었던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건지 고등학교에 가서는 아이와 저는 중학교 때처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예전처럼 학교가 끝나고 바로 아이를 데리러 학교 앞으로 가서 학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서 과외 선생님 맞이하지 않아도 되니 상대적으로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가 중학생 때 저도 아들 옆에 딱 붙어서 종일 따라다니니까 조급하고 제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하면 그게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모 말에 토달지 않고 살아왔으니 아들의 그런 모습을 유난히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어쨌든 아들은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좋아서 용돈도 또래보다 두둑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원래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던 아들이라 우리가 주말에 면회 가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의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돌아오는 길에 울기도 했죠. 아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미국을 가기도 전에 한국에서 살 때는 저밖에 모르던 아들이라 제가 더 배신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이 고등학교 생활은 기숙사에서 하니 저는 다시 취미로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우리 집 거실 한복판에는 아주 멋진 피아노가 있는데 아들이 크면서 저는 연주회를 한 적도 없고 취미로도 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 진짜 키우느라 바빠서 그랬었죠. 아들이 미국 가기 전 6살 때쯤에 피아노에 관심을 보여서 그때 잠깐 아는 후배를 데려와 교습을 시켰는데 본격적으로 교습을 시키니 또 흥미를 잃더라고요. 제 길을 걷나 싶었는데 아니라서 머쓱하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아들이 예체능보다 남편을 따라 공부의 길을 걷길 원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으면 피아노를 시켰을 텐데 아들이니까 남편처럼 의사가 되길 원했었죠. 지지고 볶던 아들과 떨어지니 자연스럽게 피아노에 관심이 갔고 항상 제가 힘들 때 마음의 안정을 주던 피아노라 저도 예전처럼 아들에게 예민하게 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이 고등학교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는 췌장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암이라는 것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아는 선배를 찾아가고 전공 교수님들을 찾아가고 노력했는데 시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발견한 것도 말기에 발견하게 됐는데 췌장 위치가 위처럼 대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밀 검사를 해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이 의사인데도 시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친정아버지를 떠나보낸 입장이라 남편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알기에 옆에서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그때 우리 아들이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자기는 꼭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게 기억나요. 시아버지는 우리 아들에게도 많은 애정을 주셨는데 아들은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셨고 우리는 아이를 보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들은 중학교 때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직접 쫓아다니면서 그때부터는 저한테 대놓고 과외 선생님을 알아봐 달라고 했죠. 그래서 방학 때 집에 올 때는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더 열심히 집에서 전 과목 과외를 돌렸습니다. 코피가 터지던 것은 그냥 일상이었고 같은 책도 10권 넘게 풀었어요. 오죽하면 저는 그런 아들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적당히 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중학생 때는 시켜도 안 하더니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죠. 당연히 아들의 모의고사 성적은 좋았고 저는 점점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들 친구 엄마들이 저를 띄워줬어요. 성민이는 의대 가겠다. 아빠 따라가네. 아유, 아직 몰라요. 수능을 잘 봐야 가죠. 모르긴. 이번에도 모의고사 전과목 1등급이라며? 진짜 대단해. 역시 피는 어디 안 가나 봐. 저는 그런 엄마들 앞에서는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기대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친정 엄마한테 대놓고 우리 아들 의대 갈 거라고 할 정도로 남편도 웬만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성민이가 진짜 의대에 진학할 것 같다 할 정도로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대가 부담이 됐던 건지 성민이는 수능에서 미끄러지게 됐어요. 저는 제 마음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힘들어 보였죠. 아들은 그렇게 코피 터지게 공부하려고 노력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게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까지 거부했습니다. 성민아, 다른 지방에 있는 의대 갈 수 있잖아. 어디든 가면 의사 면허가 나오잖아. 어? 괜찮아. 제가 아무리 달래도 아무 말도 없었고 오로지 남편을 따라 서울대 의대만 가겠다고 고집하는 아들 때문에 저와 남편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더군요. 본인이 그렇게 원하니 결국 재수를 시켰고 저는 그때 아들이 공부하다 어떻게 될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얼굴을 볼 시간도 없이 공부하던 아들은 재수 끝에 결국 서울대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진짜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기쁘다는 말로는 그 감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남편과 저와 성민이는 셋이 서로를 끌어안고 거실을 굴렀거든요. 그리고 성민이의 대학 생활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집하고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는데 본인이 자취하고 싶다고 해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얻어주어 살게 해줬고 용돈도 직장인이 받는 월급 정도를 주었어요. 그때 성민이가 인생 처음으로 여자친구도 만났는데 이름은 지영이었고 저도 몇 번 얼굴을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참 착하고 예뻤던 학생인데 졸업 때쯤 헤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내심 속으로 지영이와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남편에게 식장을 알아보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들이 의대에 가고 친구들 모임에 가면 기가 살아서 즐거웠습니다. 어딜 가도 남편은 의사고 아들은 지금 의사 준비 중이라는 소리를 하면 저를 대단하게 여기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도 의사 집안이라고 며느리를 기대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의사니까 당연히 본인도 의사인 며느리를 원하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번 떠봤는데 아들은 연애 얘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가 아마 첫 여자친구인 지영이를 만날 때 관심을 가졌던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저는 아들 여자친구라고 싫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지영이와 결혼하길 바라서 관심을 가졌던 건데 아들은 그 이후로 제가 연애나 결혼 얘기를 꺼내면 자리를 뜰 정도였어요. 남편하고 더 친했던 아들이라 남편을 시켜서 물어봐도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때가 되면 할 거라고 일단 그냥 지켜보자고 해서 저도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지나 전공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는 너무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아들은 전공을 내과로 결정했는데 남편과는 세부 전공이 달라 같이 병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개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들의 인생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전공의 과정이 끝날 때쯤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됐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그날의 뒷일이 전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남편과 저를 한정식 식당으로 불렀는데 가기 전에 너무 진지하게 말하길래 남편과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갔어요.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하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아들은 우리 부부에게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분명 좋은 소식이고 저도 며느리를 기대하고 있던 터라 결혼 자체에는 참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뒷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아들, 며느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집으로 데려와. 우리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해요. 진짜 착하고 예쁘고 성실한 마음 따뜻한 사람이에요. 뭐?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 네. 엄마가 그러실 줄 알긴 했는데 진짜 선한 사람이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의 충격적인 말에 입맛도 떨어져서 숟가락을 더 들지도 못했습니다. 아, 말하고 가자면 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진짜 전혀 아니에요. 다만 아들이 코피 터지게 노력해서 의대에 진학하고 지금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며느리 될 사람이 대학도 나오지 않은 고졸 출신 간호조무사라는 소식이 너무 달갑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이 연애도 아니고 집안과 집안의 연결이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런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씹던 밥알이 돌같이 느껴졌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반응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아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본인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안 돼. 긴 말 안 해. 허락 못 해. 엄마가 새로 소개해 줄게. 세상에 좋은 사람 많아. 아빠도 그래요? 엄만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기대도 안 했어요. 아들, 그날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도 머리가 너무 아파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죽을 차려줬는데 그것도 한 입 먹고 말았어요. 남편도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둘이 머리를 부여잡고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생각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현실이 맞았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도 아들은 꼭 그 간호조무사와 결혼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저는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막아야 하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들에게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우선이라고 데려오라고 구슬렀습니다. 결혼 허락은 당연히 하지 않을 거지만 누구인지 알긴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아들은 여자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는데 저는 도저히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얼굴이 엄청 예쁜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어요. 아가씨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장사하세요. 어느 식당? 그냥 작게 국수 파세요. 얘기를 들어보니 가정 형편도 매우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여자친구가 돌아가고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성민이 말대로 심성은 착해 보여. 착한 게 중요해요? 여보, 급이 중요하지. 당신 저런 며느리 들이려고 우리 성민이 미국까지 가서 살게 했어? 고졸이라잖아. 집은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안 봐도 뻔해. 우리가 그래도 여유로우니까 그럼 간호대학이라도 보내주는 게 어때? 아까 말 들어보니까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갔다고 했잖아. 아니, 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 뭔 간호사야, 그리고 동료 여자인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은 예비 며느리가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도 듣기 싫었고 다음날 무작정 아들과 여자친구가 일하는 대학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이름을 기억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니 마침 근무 중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놀란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고 병원과 조금 떨어진 카페로 가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우리 성민이 진짜 힘들게 가졌어요. 두 번의 유산 끝에 가진 아이고 키울 때도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키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성민이 놓아주세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저 공부해서 간호사 될게요.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 너무 성민 씨 사랑해요. 저는 간호사도 달갑지 않아요. 그냥 떠나주세요. 솔직히 만나면서 아가씨도 스스로 알지 않나? 급이 어울리지 않다는 거? 제가 저렇게 말하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는데 전혀 안쓰럽지도 않았고 빨리 우리 아들 곁에서 떠나주길 바랬습니다. 준비해간 봉투를 꺼내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아가씨 월급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서 그렇게 원하는 간호대학 들어가든 말든 알아서 하고 우리 아들한테 헤어지자고 하세요. 받을 수 없다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두고 저는 도망치듯 카페를 나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니까 더 사랑이 불타올랐는지 아들은 무작정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봉투를 다시 주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나 절대 못 헤어져요. 유일하게 내가 힘들 때 먼저 다가와주고 내 마음 이해해준 사람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몰래 찾아가서 이러지 마세요. 내가 너 이러라고 키운 줄 알아? 제발 정신 차려. 너야말로 이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의사나 다른 전문직 며느리 데려와. 내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기다려. 엄마가 100번 알아봐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싫다고. 만약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저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닐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다 전문직끼리 결혼하는데 저만 고졸 출신 며느리를 집에 들인다는 것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과 대판 싸우고 밤에 남편과 얘기하는데 남편은 그럼 차라리 며느리를 공부시켜서 의대에 진학시키자고 하더라고요. 육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전문직인 사람과 결혼해야지 전문직이 되게 도와주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남편도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람을 시켜서 아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하시는 식당을 알아냈어요. 거기에 갔더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고, 크기도 우리 집에 있는 창고보다 작은 곳이었죠. 어머님 식당을 보고 오히려 더 반대하는 마음만 커진 채 들어가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따님 남자친구 엄마예요. 따님이 우리 집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좀 말려주시겠어요? 이 돈이면 다른 곳 가서 정착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부탁드려요. 엄마 말은 잘 듣는 착한 딸이겠죠. 저는 여자친구에게 건넸던 돈의 2배를 주며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제발 우리 아들을 놔주길 바랬어요. 어머니는 돈을 보고 놀란 눈을 감추지 못한 채로 가만히 있길래 그대로 놔두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며칠 뒤 아들은 집에 와서 울며 소리를 질렀는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주변을 물어봐서 알게 된 선짜리 목록을 주며 여기 나가기나 하라고 했었죠. 만약 선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개원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제가 겁주려는 용도인 줄 알았을 텐데 저는 진지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길래 저는 다시 한번 여자친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찾아가던 날이 근무날이 아니라길래 다음 날 또 찾아가서 무작정 병원에서 말했어요. 헤어지라고. 의사 만나서 팔자 필 준비했지? 포기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순진한 내 아들 어떻게 해서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헤어지라고. 네 엄마한테 준 돈 그거 당신 연봉의 몇 배야. 돈 더 필요해? 그럼 말해. 얼마 줘? 아들 여자친구는 제 말을 듣더니 저를 피해 다녔는데 저는 끝까지 따라다니며 말했습니다. 급기야 울기 시작한 그 사람을 앞두고 저는 그대로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찾아와도 내보내라고 말했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집에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둘이 헤어질 줄 알고 그랬던 건데 전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하게 됐죠. 그날도 머리가 아파 아침부터 두통약을 먹고 선짜리 관련해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성민이 여자친구 어떡하지? 일단 내가 주소 찍을 테니까 거기로 와. 남편은 말을 잊지 못하고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었는데 문자의 주소는 다름 아닌 장례식장 주소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들의 여자친구는 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게 됐는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아들이 저를 보며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당장 나가. 그냥 나가라고. 아들은 분노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 여자의 엄마는 울다 쓰러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뒤로 저는 아들에게 사과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과해도 저 자체를 모른 척 하더라고요. 개원 일정을 맞추려고 연락해도 전혀 듣지 않았고 심지어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었어요. 아마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못 다니는 것 같았죠. 저는 아들에게 문자로 어떤 여자든 네가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답장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편과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남편은 병원까지 찾아간 것은 심했다고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고 저도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되고 싶었던 의사도 안 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연락은 받지도 않았고 남편의 연락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받아서 집에 찾아가도 없고 병원은 그만뒀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몰라서 전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하던 가게에 찾아가도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아서 어머님 얼굴도 볼 수 없었죠. 주선했던 선자리들도 다 없애고 저는 아들의 행방을 찾느라 고생을 했는데 아들은 저와 아예 인연을 끊겠다고 작정한 건지 전혀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얼마나 후회하며 반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의 연락은 그래도 받던 아들이 남편의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병원도 쉬어가며 저와 같이 아들을 찾아다녔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전 직장에 찾아가서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전화번호도 미미 바꿨는지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그렇게 애가 탄 2주가 지나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씨 보호자 되시나요? 저 경찰이고요. 아드님이 돌아가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와 결혼하지 못하자 그 뒤를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그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얼마나 부정했는지 모릅니다. 지방까지 달려가서 아들의 시체를 봤을 때도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을 심장에 귀를 가져다 댔는지 몰라요. 오열하며 우는 남편 옆에서 저는 이게 꿈이라고 느껴져서 눈물도 흘리지 못했어요. 아들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던 날들과 태교하며 기다렸던 날들, 그리고 태어나서 어떻게 키웠는지 진짜 파노라마처럼 머리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다녔던 것부터 미국 가서 남편과 셋이 생활했던 초등학교 생활과 그 뒤에 한국에 와서 중학교 때 학업 관련으로 저와 부딪혔던 것, 그리고 기숙사가 딸린 고등학교에 가서 지냈던 날들, 마지막으로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겠다고 노력했던 아들. 그때는 아들을 위해서 했다고 자부했던 일이 알고 보면 그건 다 제 마음을 위했던 일들이라는 것을 아들을 보내고 알게 됐습니다. 의사가 되고 누구보다 일에 열정적이었던 아들이라 주위에서도 유명했고 주변에서 친구들도 많았던 아들이 저 때문에 세상을 떠나다니 저는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신을 탓해도 죽은 아들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잃고 저와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병원에서 자며 생활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고 그냥 종일 멍했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은 저에게 제 행동을 후회하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네, 맞습니다. 지금 미치도록 후회하고 있고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도 살면서 아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만약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며느리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축하하며 기꺼이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뉘우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제가 사연을 제보한 것도 여러분은 이러지 말라고 전하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남편하고는 지금 냉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아마 이대로라면 이혼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받아들여야겠죠. 저는 아들이 떠나간 후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 평생 이렇게 살게 될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